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서 7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남편 성격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천사가 따로 없을 만큼 착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왠지 착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관상이 과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묻어서 관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남편 때문에 믿게 됐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편을 보면서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죠. 제 주변 사람들도 좋은 남편 만나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 성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만 해도 남편 단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점차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남편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의 장점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남편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해요. 그리고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참견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본인이 도와주려고 하죠. 본인 능력 밖의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도우려고 해요. 그런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진짜 남편은 공무원이 천직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이 저희 남편 같은 성격이면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복지가 어마무시했겠죠.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100만 배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남편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무조건 좋진 않더군요. 왜냐하면 그런 남편의 성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 많았으니까요. 일단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죠. 돌려받으면 다행입니다. 작정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돌려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심각하게 이혼도 생각했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길래 제발 보증은 서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 진짜 같이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보증은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당연히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남편 대신 거절해줬죠. 보증까지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전 여자친구의 아이의 1일 아빠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미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했더니 어제 고마웠다고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어떤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남편에게 미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몹시 당황해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추궁했더니 실토하더군요. 전 여자친구래요. 이혼 후에 혼자 아이 낳고 사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답니다. 본인 아이가 유치원이 다니는데 1일 아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대신 1일 아빠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부탁을 받고 전 여자친구 아이를 위해 1일 아빠가 되어준 거예요. 분명 그 전 여자친구는 일부러 남편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남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는 불같이 화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 여자친구 아이까지 챙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전화해서 다시는 우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나을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때는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며칠 동안 호텔에서 지냈네요. 남편은 제가 묵는 호텔까지 따라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죠. 저는 남편에게 착한 것은 좋지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용서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무리한 부탁은 잘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저희 동네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동네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밥 먹자고 하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 친구랑 만나서 점심 먹고 케이크가 맛있는 카페에 가서 디저트도 먹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친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너 뭐야?
무슨 고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뭔데? 나한테 말해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 무슨 일인데? 친구는 1분 정도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밥 먹자고 부른 거라고요. 제가 편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 남편? 왜? 우리 남편 또 사고 쳤어? 사고인가? 아무튼 저기 내가 시청 근처에서 일 보다가 우연히 너희 남편을 봤어.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너희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통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 친구 말로는 남편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방 잡아놨다고 그리로 가면 된다고 했대요. 주소는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하고요. 친구는 그 통화 내용을 듣자마자 황급히 건물 안으로 숨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켜봤대요.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대요. 왠지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친구가 미행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남편이 시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텔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확실했냐고 물었더니 확실했대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저에게 사실을 말해준 거고요.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현기증까지 났죠. 제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니까 친구가 걱정 어린 얼굴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 그날 친구 부축받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멍하니 친구가 해준 말을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까지 입 아프게 말했지만 저희 남편이 진짜 착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바람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다른 남자들은 다 피워도 우리 남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남편 모습이 모두 거짓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믿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꼼수 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주워 들었는데 남자들이 가끔 일하기 싫으면 직장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낮잠을 잔대요. 사우나를 가기도 하고요. 남편도 직장 동료랑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했죠. 물론 저희 남편이 꼼수를 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바람난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애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남편을 봤다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다음 사람은 바로 저희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셨어요. 대낮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앞집 아주머니시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아주머니가 과일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받았는데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묻더군요. 신랑이요? 신랑은 출근했죠. 그렇지, 출근해서 집에 없을 시간이지. 네, 왜 그러시는데요? 저기 잠깐 시간 가능해?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드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머뭇거리던 아주머니가 기함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앞집 아주머니에게 딸이 2명 있는데 저희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큰딸이 봤답니다. 아주머니 큰딸도 저희 부부를 알고 있어요. 자주 왕래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받았거든요. 큰딸이 그걸 목격하자 아주머니에게 말했고 아주머니는 바로 저에게 말해준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가 목격한 그 모텔인 것 같았죠. 그때부터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물만 마셔도 구역질이 올라왔거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체한 거 아니냐고 당장 내일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 머리채를 잡고 따귀도 때리고 싶었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2명이나 목격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실체를 확인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네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에 대한 앙금은 더 깊어졌죠. 그러던 중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몰래 남편 휴대전화를 훔쳐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진이나 문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여자는 본인의 계좌를 문자로 보내면서 이리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빼먹지 않았죠.
남편이 평소처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문자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목격한 친구에게 문자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돈을 주고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요. 그래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 남편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말했어요. 혹시 나에게 뭐 숨기는 거 없냐고요. 숨기는 거 없냐고?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 아니, 사실 아까 앞집 아주머니랑 잠깐 얘기했는데 글쎄 아주머니 친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그 남편이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대.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괜히 나 떠보는 거야? 나도 그럴까봐? 당연히 아니지. 그냥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고 해도 비밀은 있는 거니까. 혹시 당신도 나한테 비밀이 있나 해서. 저는 남편이 그때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남편도 갑자기 깊은 생각이 잠기는 듯한 표정을 보였죠.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남편은 비밀 같은 거 없다고, 그러니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보기 좋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능숙한 미행은 아니었네요. 남편을 미행하다가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을 미행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점심시간 30분 전에 시청에서 나오더라고요. 왠지 남편을 보면서 오늘이 증거를 잡는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어느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더군요.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바람이라니 정말 끔찍했어요. 바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대체 누구랑 외도를 저지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텔 입구가 잘 보이는 건물에 숨어서 지켜봤죠. 한 40분 정도 흘렀나? 남편이 모텔 밖으로 나왔는데 제 예상대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어린 여자랑 같이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어린 여자에게 돈을 주더군요. 어린 여자가 계속 거절했는데도 손에 쥐어주었죠.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남편은 또 보자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어린 여자는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모텔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격한 것을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완전 선수라고요. 그 모텔에서 전문적으로 남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왔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당연히 남편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점심시간 전에 나와 모텔로 향했죠. 남편이 모텔로 들어가고 나서 2분 후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춰있더군요. 저도 뒤따라 3층으로 올라갔지만 문제는 남편이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고민하다가 모든 방을 노크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이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도착한 방문을 두드렸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요. 남편이 누구시냐고 묻길래 카운터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모텔방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 중에는 제가 전에 모텔 앞에서 봤던 어린 여자도 있었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어린 여자들이랑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 당신 어떻게 이래?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착한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야? 아니야 여보, 제발 믿어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상황이 대체 뭔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등 뒤에서 누구시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중년의 여자가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중 한 명이 그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저를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남편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했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남편과 아주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남편에게 제가 오해한 것 같다고 빨리 상황을 설명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저를 데리고 모텔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시청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남편은 바로 달려가서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워줬대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대요. 아주머니 남편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두 딸한테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딸들을 지키기 위해 데리고 집을 나왔대요. 그런데 남편 그늘에 있다가 홀로 아이들과 살아가려니까 막막해진 거죠. 식당 일을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20대 초반인 아주머니 큰딸은 몸이 불편해서 돈을 벌 수 없었답니다. 막내딸은 아직 미성년자였고요.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 동사무소에 찾아갔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했대요. 그 여자가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남편 소득이 꽤 좋아서 지원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남편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보나마나 맞을 텐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머니가 시청에 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거죠. 그래서 시청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움받을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자와 딸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까지 임시 방편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머니와 딸들이 사글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지낼 곳이 없었던 거죠. 남편이 임시 방편으로 마련해준 그 숙소가 바로 모텔이었어요. 남편은 자주 모텔에 가서 딸들을 챙겨줬대요. 제가 문자로 봤던 수영이라는 여자는 아주머니의 막내딸이었어요. 남편이 생활금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말하고 싶었는데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이제 제발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남편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눈물도 나왔죠. 이렇게 착한 남편인데 제가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머니 사연이 안타깝기도 했죠. 제가 막 웃다가 우니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많이 화났냐고 진짜 미안한데 너무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제 친구랑 앞집 아주머니 큰딸이 목격한 것도 말하고 제가 미행한 것도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안 물어봤냐고 묻더라고요. 물어봤잖아. 술 마시면서 비밀 없냐고. 그때 당신이 없다고 한 거 잊었어? 아, 맞다. 사실 그때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웠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화내는 게 제일 무섭거든. 어린 아이처럼 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이 남자는 못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남편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물었어요. 현재 그 아주머니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답니다. 제 남편 도움으로 가정폭력 증거를 모았대요. 그리고 남편을 신고했답니다. 남편은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요. 아주머니가 이혼 소송할 때 변호사도 남편이 구해줬대요. 국선 변호사인데 꽤 실력이 좋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언제까지 아주머니랑 딸들을 모텔에서 지내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오늘까지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돈을 구해서 사글세방을 얻었다고 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아까의 실례가 생각나
다시 모텔로 들어가서 아주머니랑 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저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했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인사받으니까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아주머니랑 딸들이 내일 이사 가니까 오늘 밤만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가자는 말이었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머니랑 딸들을 모텔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와 딸들은 익숙하다고 괜찮다고 더는 신세 질 수 없다면서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아주머니랑 딸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야간 청소 일을 하러 나가신 동안 저희 부부가 딸들과 집에 있었죠. 다음날에 이사하는 것도 도왔어요. 남편이 출근해서 도울 수가 없었거든요. 짐이 별로 없어서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휑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공부할 책상도 없었거든요. 특히 막내딸은 아직 학생이라 책상이 꼭 필요했어요. 아주머니 막내딸은 밥상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가구 전문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책상 하나 고르라고 했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제가 마음 놓고 고르라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책상을 보더라고요. 책상 구매한 김에 필요한 가구도 좀 더 샀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거의 날아갔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하고 좋았죠. 그리고 남편이 이런 기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속상해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만약 본인이 저였어도 오해했을 거라고요.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솔직하게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앞으로 숨기지 않고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은 1년 전의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머니 큰딸은 현재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도 병행하고 있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더군요. 아주머니 큰딸과 2살 터울인 막내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아주머니 말로는 꽤 공부를 잘한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아주머니와 딸들과 얼굴 보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캠핑을 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착해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죠. 아직도 그런 남편 보면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려고 해요. 당연히 보증이나 돈 빌려주는 것은 안 되죠. 옥장판이나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남편이랑 주말마다 보육원도 가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 따라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오지랖이 넓다는 게 마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보면서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남편처럼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런 오지랖 좀 부려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2021년인데 부디 여러분에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요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다 함께 이겨냅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덕분에 저는 중학생 때까지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모두 챙겨 먹고 가졌죠. 제가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이 더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였죠. 그날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선생님이 제 외삼촌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빠가 위중한 상태셔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가방을 챙겼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더니 외삼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외삼촌에게
아빠 사고 났어? 많이 다쳤어?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외삼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외삼촌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죠. 저는 당연히 병실이나 보호자 대기실 같은 곳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리로 가냐고 물었지만 외삼촌은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외삼촌을 따라 빈소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상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빈소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죠. 제가 빈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빠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엄마가 그러셨죠. 아빠가 오전에 사고를 당했다고요. 마주오던 트럭이 졸음 운전을 해서 중앙성을 넘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운전하시던 승용차를 덮쳤답니다.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고모부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가지고 왔었을 때도 실감할 수 없었고 아버지 입관식 때도 실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울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언급한 대로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때는 모든 장례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가장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많은 게 변하더군요. 우선 가사일만 했던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셨죠. 고모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는데 그 바람에 항상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아담한 곳으로 옮겨갔죠. 당연히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야 했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었어요.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밥을 굶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외식할 수 있는 정도였죠. 저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행히 공부한 보람은 있었죠. 수능 점수가 나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으면 더 멋졌을 테지만 대기업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죠.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돈은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주유소에서도 일했죠. 그때까지도 엄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0살 때예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저랑 성향이나 취향이 180도로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르면 다를수록 더 끌린다고 해야 하나요? 오히려 저랑 달라서 좋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죠.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걸 시부모님이 언짢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서 그런 문제로 결혼하지 못한 커플도 몇몇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죠. 전혀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부 입장할 때 외삼촌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동시에 입장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선뜻 자기랑 같이 입장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입간식 때 아버지랑 약속했대요. 반드시 저 결혼할 때 본인이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에 다니다가 딸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퇴사했죠. 그러고 나서 육아와 집안일에만 전념했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엄마를 설득했죠. 그래서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친구분들이랑 서예와 다도를 배우러 다니셨어요. 저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시간 되면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랑 아이랑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할 말? 그게 뭔데? 라고 물었더니 수줍게 웃으시면서 엄마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장모님 연애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잘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표정도 굳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제 표정을 바로 읽었는지 엄마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그분은 몇 살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3살 연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했다가 7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3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만나고 계신 분을 소개해주고 싶다 하셨어요. 저희만 좋으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요. 남편은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당신도 좋지? 라고 물어봤죠. 솔직히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어떤 남자인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 주말에 올 때까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괜히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퉁명스럽게 받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런 엄마를 도와서 준비했더니 금방 저녁 시간이 오더라고요. 새 아버지가 되실 분은 약속 시간에 맞춰 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반갑다고 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죠. 악수하면서 옷차림을 봤는데 말끔하게 입었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보다 연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연하처럼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남편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집은 어딘지, 아드님이랑은 자주 왕래하는지 등등 제가 물어볼 것들을 대신 남편이 물어봤죠.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새 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다는 거였어요. 1년에 억대로 버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배웅할 때 타고 왔던 차도 봤는데 굉장히 비싼 외제차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새아버지 아들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도 변호사래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상류층인 거잖아요. 이런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엄마를 만나지? 라고 생각했죠.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이 되면 더 어리고 예쁘고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거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엄마에게 그분이랑 어디서 처음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서예 교실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다니던 서예 교실에 처음 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새아버지였대요. 그리고 서예가 처음이라고 하길래 이것저것 알려줬더니 그게 인연이 되어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탐탁지 않았죠. 하지만 굳이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2달 뒤에 다시 한번 넷이서 주말에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새아버지가 엄마랑 재혼을 하겠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장모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목소리로 난 반대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왜 반대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엄마에게 애인이 있는 것도 별로인데 새 아버지가 생기는 건 더 별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민망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영부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할 말 없다고 해도 억지로 잡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러자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당신 혹시 사춘기 애야? 라고 하면서
엄마를 그만 불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를 만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사기꾼일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선뜻 새아버지를 환영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엄마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새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저한테 내가 친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도 못지않게 잘할게요.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제 이런 부분을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야, 억대 사업가 새아버지가 생기는 건데 뭘 망설여. 나 같으면 어머니 남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어.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반응이 정상일 거예요. 엄마에게 능력 좋은 남편이 생기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환영이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엄마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봤죠. 그리고 저에게 말한 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변호사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뒤를 마저 캐봤죠. 그런데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새아버지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친구랑 통화하면서 새아버지 뒷조사 좀 하고 싶은데 신부름 센터는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엄마가 듣게 된 거예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냐고 하셨죠. 저는 엄마가 아니라 새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심도 먹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반대하고 싶은 마음에 나쁘게만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많이 넘은 딸이 엄마의 앞길을 막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재혼식은 조촐하게 진행했어요. 그냥 가족들이랑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식사만 했죠. 새아버지 아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새아버지 아들은 저에게 연락처도 물어봤죠. 식구가 된 기념으로 가끔씩 안부라도 묻고 살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데 저만 아니었죠. 못된 콩쥐처럼 입 다물고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이왕 허락한 거 마음 좀 풀면 안 돼? 꼭 사춘기 애처럼 그렇게 앉아있어야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 남편이랑 정말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사실 남편 말이 다 맞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와 재혼하고 나서 새 아버지는 저에게 많이 다가오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셨고 저희 아이에게도 용돈도 많이 주셨죠. 엄마에게도 물론 잘해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완벽한 그림이 따로 없었는데 제 마음은 여전했죠. 새아버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새아버지를 댔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죠. 나중엔 새아버지가 전화해도 일부러 받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도 한번 크게 싸웠어요. 남편을 딸이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으로 부를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갔더니 다짜고짜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너 계속 새아버지한테 못되게 굴 거야? 새아버지 너한테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제가 사춘기 소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죠. 엄마에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운하고 속상하던지 저는 엄마에게 왜 그 아저씨가 내 새아버지냐고 나에게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제발 마음 좀 풀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강요하지 말라고 했죠.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그 아저씨한테나 신경 쓰라고요. 일부러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엄마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새 아버지는 꾸준히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셨어요. 대부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라는 덕담이셨죠. 그러다가 엄마랑 재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혹시 가족들에게 옮길까봐 일부러 남편이랑 아이를 시댁으로 보냈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감기와 싸웠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새아버지가 아니겠어요? 뜻밖의 불청객의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새아버지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휘청거렸죠. 그러면서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아마 새아버지가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새아버지는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저를 침대에 눕혀 주셨습니다. 새아버지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조금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새아버지께서 푹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운이 빠져 그대로 잠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마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곤 실눈을 떴는데 새아버지께서 제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팔을 주물러주기 시작하셨죠. 저는 제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새아버지였지만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만 해도 제 지독한 감기가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새아버지는 계속 제 팔을 주무르면서 아프면 안 된다. 네 엄마가 걱정 많이 할 거야. 라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새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동안 새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도 깨달았죠. 새아버지께도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새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많이 아프니 이제라도 병원에 가지 않으련?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새아버지에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새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딸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의 앙금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울면서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혼 전에 혼자 의심하고 새아버지를 미행하고 뒷조사까지 해보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러자 새아버지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연히 엄마에게 제 전공에 대해 들었는데 제 전공이 새아버지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려고 오신 거라고 했죠. 사실 저는 다시 일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게 되면 아이를 봐주시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처녀 때 많은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도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감기 기운에 정신이 없었는지 어린 아이처럼 막 울면서 좋다고 했죠. 사실 너무나 일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속상했다고요. 물론 처음처럼 수월하진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조금씩 자리가 잡혀나가면서
제 실력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지 새 아버지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과로로 쓰러질까봐 한약까지 사다 줄 정도로요. 그랬더니 저에게 낙하산이라고 했던 직원들도 제 능력을 알아주더라고요. 저는 현재까지 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선 대표님, 집에선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셨죠. 저희 엄마도 아버지 옆에서 같이 우셨고요. 저는 나중에 엄마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겠다고 말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제 철이 들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아버지 아들, 아니 제 이복 오빠에게도 고마워요. 갑자기 객식구가 생겼다면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잖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인복이 많은 것 같네요. 엄마의 인복 때문에 저도 그 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잘생기게 낳아주신 덕분에 여자들이 항상 끊이질 않았죠. 당연히 여자들에게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고 선물도 끝없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연예인 한번 해보라고 말할 정도였죠.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는 자기가 아는 기획사 사장님이 있다면서 배우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였거든요. 아버지는 만약 제가 딴 따라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예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배우가 되고 싶었죠.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심리 아시죠?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해주신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나름대로 방송 생활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솔직히 실명을 말씀드려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역 출연만 했거든요. 막상 연예계로 나가니까 예쁘고 잘생기면서 연기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 연예인을 그만두고 바짝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연예인은 못했지만 여전히 제 인기는 식지 않았죠. 시험 기간 때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오면 음료수나 빵 같은 게 쪽지랑 같이 놓여 있었거든요. 쪽지에는 마음에 든다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쓰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골라서 만났습니다. 20대까지는 대부분 예쁘면서 몸매가 좋은 여자를 만났죠. 그런데 20대 후반을 넘어가니까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도 좋지만 돈 많은 여자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 때부터는 돈 많은 연상을 주로 만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저를 부러워했어요. 다들 땡땡이는 분명 장가도 잘 갈 거야. 부럽다. 나도 땡땡이 얼굴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라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왠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말대로 저는 제가 장가를 아주 잘 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가씨를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아주 공평한 분이셨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진 않거든요. 일단 저는 아내를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잘 어울리던 친구 중 하나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기념으로 나이트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 부탁인데 들어줘야죠. 뭐. 그래서 친구 5명이 나름 멋부리고 다 함께 나이트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이트의 꽃은 부킹 아닙니까? 부킹이 빠지면 나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웨이터가 주선해주는 여자들과 부킹을 했어요. 그중엔 제 아내도 있었죠. 아내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같이 나이트에 왔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아내가 가장 안 예뻤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미모가 뛰어난데 제 아내는 그냥 평범했죠. 그러니 아내에게는
시선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웃긴 게 술을 먹으니까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왠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더 청순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같이 나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가서 24시간 하는 국밥집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춥기도 놀랐겠다. 같이 있는 여자도 예뻐 보이겠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서 아내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거사를 치렀죠. 별 기대는 안 했는데 궁합도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일을 치른 후에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굳이 사귈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헤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가짜 번호를 알려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아내를 잊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여자들과 마음껏 데이트를 즐기면서요. 그런데 4달 후였나? 그때 나이트에 같이 갔던 친구 중 하나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도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궁금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친구가 아내의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랑 그 여자가 나이트에서 만났을 때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친구 여자친구가 대뜸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이제 어쩌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구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임신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 다시 물었죠. 하지만 제 아내의 친구는 다시 한번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촌에서 바로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왜 가짜 번호를 알려줬냐고 따지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한테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해서 너무 놀랐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애아빠가 저 맞아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확실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그런데도 부정하고 싶었던 저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괜히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펑펑 울면서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내한테 물었죠. 그래서요? 애 낳을 거예요? 생긴 애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낳아야죠.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키워야죠. 나보고 애 아빠를 하라는 거예요? 나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이미 그쪽은 애 아빠예요. 그럼 나 혼자 키워요?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는데 제가 도망가도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았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날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본인 부모님에게 같이 말하자고 하길래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기서도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아프게 맞았죠. 하지만 양가 부모님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생긴 아이인데 어쩌겠습니까? 결국 저랑 아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식을 올렸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아이 태어나는 건 보고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도 미뤘습니다. 이후 10달 있다가 제 아이를 만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그러나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불가능했는데 미국에서는 가능했거든요. 대신 비용이 비싸고 오래 걸렸죠. 그러나 저는 비용이나 시간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 얼굴을 보고 유전자 검사를 포기했죠.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아이 얼굴이 저랑 판박이었거든요. 정말 시도득은 못한다고 하더니 저희 어머니도 아이 얼굴을 보시고는 너랑 너무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아내가 저 군대 갈 때 어찌나 울던지.
하지만 아내와 달리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저로서는 도피성 군대였거든요. 오히려 군대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뚝을 받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군대에 다녀왔더니 아이가 제법 커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정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 않았죠. 그래도 가정생활은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고 해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복학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지 않았죠. 그러자 당연히 제가 미혼인 줄 알고 여학생들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 인기가 식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조금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얻고 학교에 찾아왔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는 사실이 학교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죠. 그 이후로 여학생들은 모두 저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일부러 애를 얻고 학교에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제가 총각 행세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내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만 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직장에 들어갔고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총각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면접 볼 때부터 기혼이라고 얘기했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하지 말고 아이만 보라고 했지만 얼른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었던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했는데 아내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모두 단골이 됐어요. 제 아내가 요리 솜씨 하나는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 아내 월급을 많이 올려줬죠. 그러나 아내가 월급이 올랐다면서 자랑하듯 말했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당에 다니는 아내가 창피했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제가 장가를 아주 잘 갈 줄 알았거든요. 능력 있는 아내랑 결혼해서 사업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제 처지를 비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어서 아내에게 그다지 정이 가지 않았죠. 아내는 그런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는데 저는 노력하는 아내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러 밖에 나갔고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고요. 당연히 아이에게도 많은 정을 주지 않았죠. 가끔 아이가 예뻐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네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안일에도 아이에게도 무심하고 바깥으로만 놔두니 당연히 외롭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직장에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의 경리였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뻤죠. 당연히 직장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항상 그 여직원을 쫓아다녔죠. 제가 만약 총각이었으면 바로 그 여직원에게 들이댔을 거예요. 하지만 유부남이었던 저에게 그 여직원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죠. 그런데 야근하고 있던 저에게 여직원이 다가와서 양대리님 정말 유부남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요? 전혀 유부남처럼 안 보여서요. 듣기로는 애까지 있다면서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전혀 애아빠처럼 안 보여요. 그래요? 진짜 듣기 좋은 소리네요. 그러더니 여직원은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래서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날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여직원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는데 저도 그 여직원을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을 했어도 절대로 바람은 피우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여직원의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리고 아내 몰래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20대로 돌아간 것 같이 즐겁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았던 회사가 주말에도 나가고 싶은 곳이 되었죠. 그리고 아내한테는 친구들이랑 낚시를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바깥으로만 나더라도 아내는 불평불만 하나 없었죠. 오히려 저를 위해서 매일 아침 녹즙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아내에게 그만 불륜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직원이 저에게 매일 아내랑 이혼하고 본인이랑 살자고 했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미뤘거든요. 그런데 제 태도에 화가 났는지 여직원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는데 아내가 나 사실 어제 당신 애인 만나고 왔어 라고 하면서 진짜 그 여자랑 만나는 거 맞아? 라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더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맞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저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3일 후에 저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저는 정신을 차리지도 않고 아내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리하겠다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모두 까발린 여자였는데도 저는 그 여자에게 목을 맸죠. 그리하여 결국 2달 후에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정리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만나는 거야? 나는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걔가 자꾸 끈질기게 매달리는 걸 어떡해. 그럼 나 그 여자 만나게 해줘. 내가 정리해줄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그대로 뛰쳐나가서 그 여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집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눈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될 대로 되려는 심정이었거든요. 아내는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면서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라고 했죠. 하지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이혼하자고 말했고 아내는 체념한 듯 그러겠다고 했어요. 대신 아이는 자신이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에게 그다지 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이혼은 해도 아이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요. 그 말에 아내는 무릎까지 꿇고 아이만 달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이혼하고 홀몸으로 나갔죠. 물론 아내가 저에게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아이와 생이별을 할 수 없었던 아내는 끈질기게 찾아와 아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완강하게 나오니까 아내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혼한 후 만나고 있던 여자와 재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2달 후에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더 능력 좋은 남자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와 헤어지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집을 갔어요. 여자가 말한 대로 아주 능력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갔죠. 그리고 그 계집애와 헤어지고 나서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실업자가 됐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 형편도 좋지 않았기에 불가능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랑 먹고 살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공사 현장에서 만난 아저씨가
굴삭기 운전사 기능사 시험을 얘기했죠. 요즘 기술 시대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바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일구하는 게 쉽더라고요. 똑같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거였지만 월급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하지만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돈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았죠.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예 아이를 부모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아이를 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내에게 보낼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난리치실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미련 같은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유를 만끽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술집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집에 가면 다른 아가씨들은 냉담했는데 그 아가씨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혜선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가명인 것 같더라고요. 이후 혜선이와 눈이 맞아서 동거까지 하게 됐죠. 집에 여자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선이가 저한테 오빠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돼? 라고 묻길래 혜선이를 거의 부인으로 생각한 저는 솔직하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해줬죠. 그랬더니 혜선이가 그 돈 내가 3배로 불려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솔깃해서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능력이 좋다면서 그 사장님한테 투자하면 한 달 만에 돈이 3배로 불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3배로 돈이 늘어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출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제 전 재산을 혜선이에게 줬어요. 물론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사업 얘기를 대충 들었거든요. 무슨 배터리 사업을 한다는데 그때는 나름 신용이 갔어요. 물론 그때는 혜선이에게 미쳐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혜선이가 바로 다음날에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혜선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녀가 사고를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응급실도 찾아봤죠. 하지만 혜선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니까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혜선이가 예전에 일하던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사장님께 혜선이 행방을 물어봤죠. 그런데 여사장님이 혀를 차면서 혹시 걔한테 돈 줬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줬다고 했더니 에휴 또 털렸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게 혜선이 수법이래요. 남자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다고 말한 후 그 말을 듣고 남자가 넘어가서 돈을 주면 그대로 줄행량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사장에게 그럼 지금 혜선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도망간 년을 어떻게 찾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못 잡을걸요?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쟁이까지 된 저는 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게 됐죠.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 앞에 엄청 좋은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왜 남의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놨지? 생각하면서 외제차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더니 땡땡땡씨 맞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같이 갈 곳이 있다면서 차에 타라더군요. 저는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제차에 탄 채 도착한 곳은 펜트하우스였죠.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온 겁니까? 땡땡땡씨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원이 저를 안으로 안내하길래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나를 왜? 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드라마 세트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소파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렸죠. 그러자 잠시 후에 주인이 거실에 등장했는데 얼굴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혼한 제 전부인이었거든요. 제가 전부인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무슨 문제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맞아, 내 집이야.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거짓말하는 거지? 제 말에 전부인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부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대요. 하루에 2시간도 자지 않고 돈만 벌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보낸 아이를 키우려면 힘들어도 견뎌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일하고 있던 식당 단골 손님이 손맛이 좋다면서 외식 사업을 제안했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전부인은 단골 손님이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만 했고 잘 나가는 외식업 사장님이 된 것이었죠.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업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전부인의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제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전부인이 윽박지르면서 내 아들 어디 있냐고! 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부인이 아이를 버렸다고? 어떻게 아이 아빠가 아이를 버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버린 건 아니야. 부모님께 잠시 맡긴 거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 그런데 아내의 다음 말은 꽤 충격적이었죠. 술집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거액의 빚까지 생겼는데 안정될 수 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더니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대요. 그 말을 듣고 왠지 성공한 전부인을 보니까 부러워서 그런지 제 오장육부가 뒤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럼 아들도 알아서 찾아볼 것이지 왜 나를 찾아서 물어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전부인이 저를 비웃으면서 이미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서 아이를 찾아왔대요. 현재는 아들이 장성을 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대체 왜 물어봐? 제가 다시 아내에게 윽박질렀더니 아내는 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반성하긴커녕 변명만 했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뭐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그러자 제 말에 전부인은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확인해보니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죠. 그리고 며칠 뒤 있을 제 아들 결혼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땡땡이가 결혼을 해? 제가 서류를 보고 전부인에게 물었더니 보면 모르냐면서 당장 서명하래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다가 서명을 해야 하냐고 했더니 당신 아빠 자격 없어. 그러니까 서명해.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전부인은 이미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인이 재혼한 남자도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그런데 제가 친아빠여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아들을 올릴 수가 없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이 서류상으로도 본인 아들이 되길 바라고 있어. 우리 아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애들 시골리기 전에 정리하고 싶으니까 빨리 서명해.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틀렸죠. 그래서 절대로 서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 줄게. 그럼 됐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얼마나 줄 거냐고 했더니 당신 빚 내가 대신 갚아주면 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죠. 제 서명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방에서 지갑을 가져오더니 수표를 던졌어요. 빚 갚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수표를 주었는데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액수였죠. 뼈 빠지게 일해도 모을 수 없었던 돈이 전부인의 지갑에서 나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전부인이 준 돈을 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전부인 덕분에 빚은 갚았어요. 현재는 암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간암이라네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코로나 이 시국에 모든 환자의 병문안을 제한하는데 저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올 사람이 없거든요. 인생 참 외롭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이 한마디를 못하네. 잘 지내. 모두들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작년 12월, 다른 분들에게는 2020년이 전례였던 바이러스 해로 기억되겠지만 저에겐 다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이혼의 해로 기억될 테니까요. 저는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였죠. 남편과 저 모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그저 원하지 않았다기보단 우선순위가 달랐는데요. 아이에게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둘 사이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죠. 지금 와보니 이 결정 참 잘 내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더욱 지옥 같았을 것 같거든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워낙 거리낌 없는 성격들인지라 사내 연애라고 해서 비밀로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개 연애를 했어요. 주변에 친한 동료는 너네 혹시 나중에 헤어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라고 하며 걱정도 해줬지만 머지않아 저희는 결혼에 꼴이냈죠.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잘 맞고 성격과 성향도 비슷했던 남편과 저는 정말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처럼요.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했던가요? 저는 그런 말 솔직히 크게 믿진 않았는데요. 저희에게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올 무렵부터 서서히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몸이 멀어지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맘때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어서 지방에 1년 정도 내려갈 일이 생겼거든요. 갑작스럽게 주말 부부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둘 중 하나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이 나쁘지만은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혼처럼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제가 지방 오피스텔로 옮길 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남편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와라 끌어안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아직 달콤한 신혼인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매 주말마다 데이트하듯이 행복하게 보내자. 우린 떨어져도 잘 지낼 거야. 내가 알아. 감히 저에게 이런 확신을 줬던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네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많이 고맙고 많이 미안하다며 뒤돌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남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주중에 떨어져 지내다 보니 다시 싱글 라이프로 돌아간 것 같은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일에 좀 더 집중도 잘 되는 데다가 주말마다 남편을 보러 올라가는 길에는 막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주말마다 가게 되는 신혼집은 늘 깔끔했죠. 남편이 저 없이 혼자서도 집안일을 어찌나 정갈하게 잘해놓던지 솔직히 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더 푹 빠졌어요. 금요일 저녁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신혼집으로 올라가면 따끈따끈한 저녁 밥상에 로맨틱한 노래 그리고 와인까지 매주가 데이트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일요일 아침에 푹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침대 위에 브런치까지 가져다주는 남편 모습에 저는 내려가기 싫은 마음을 붙잡고 한참을 뒹굴뒹굴 사랑을 나누다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엔 분명 이랬던 사람이 삽시간에 달라져 버리는 건 정말 상처였죠. 차라리 처음부터 잘해주질 말던지 사람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려 놓고서는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일 첫 충돌이자 의심스러웠던 일은 작년 초반쯤부터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작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상황이 싹 달라졌잖아요.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저도 주말마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 회사 일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거래처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하필 제가 있었던 지방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터지면서 두어 달 정도를 남편 얼굴 한번 못 보고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 매일 허벅지 꼬집고 살고 있다 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매일 애틋한 이야기를 했죠. 저 역시 보고 싶어 죽겠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근처에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도 있는데 저는 외딴 지방에 와 있으니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기다렸지만 좀처럼 사그라들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의 연락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이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방에 홀로 있다 보니 그런 점들이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고 이게 자꾸 싸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냐? 아까는 뭐 했냐? 이런 아쉬운 소리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고요. 저도 이런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외로운 상태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초반에 저에게 좀 잘해줬나요? 당장의 외로움보다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실망으로 다가와서 말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설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기보다는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랑 떨어져 있는 게 내 탓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당신 탓이잖아. 이렇게 연락 가지고 매일 왈가왈부할 거면 그냥 올라오던가. 지친다 진짜. 결국 남편 입에서 지친다는 말이 나와버렸고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날부터 의도적으로 연락 횟수를 참아가며 줄이기 시작했죠. 지친다는 말은 곧 질린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겁이 났던 것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시국이 이래서 주말에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에게 이런 하소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남편과 저 모두 같은 회사 사람이다 보니 어쩌면 동료가 저보다 남편의 근황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혼 전에 사내 공개 연애를 했을 때 옆에서 가장 걱정해줬던 친한 동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통화해서 한참 동안 속 얘기를 했고 동료는 한숨을 푹 쉬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휴, 너 진짜 답답하겠다.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야 네가 얼른 올라올 텐데. 저 역시 힘없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대답했죠. 그것도 그런데 일단 요즘 남편이랑 연락도 잘 안 할 정도다 보니 올라가봤자 바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 남편 회사에서 좀 어때? 회사에서 뭐 늘 똑같지. 나도 같은 팀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못하잖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나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데 우울해 보이지도 않고 신나 보이지도 않아. 그냥 평범해 보여. 저는 친한 동료를 통해서 남편 근황을 듣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죽고 못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몸이 멀어지니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몸이 멀어져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저 몸이 멀어지니 본색이 드러났을 뿐이었죠. 당시에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뭔가 상황을 전환할 만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못 만난 지 몇 달은 되었으니 한 번은 깜짝으로 올라가서 작은 이벤트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주말 부부 초반 때 매 주말마다 저에게 근사한 저녁을 해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편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건 나 때문이니 내가 이 상황을 돌려놓아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그러려면 일단 평일 중에 화해를 위한 통화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사과도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올라갔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냉전 며칠 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편이 받지 않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또 몇 시간이 지나서 문자와 전화를 모두 했는데도 아예 답이 없었죠. 시간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을 훌쩍 넘은 새벽 2시. 내 연락을 일부러 씹었다는 걸 느낀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죠.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잠들었네. 전화 많이 했더라. 저는 곧바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고 남편에게 몸이 어디가 안 좋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피로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고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걱정도 되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올라가야겠다 다짐을 했죠.
그리고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커다란 보온병 안에 따뜻한 국과 반찬거리, 전복죽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남편이 깨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출발했어요. 그리고 신혼집 근처에 도착하자 근처 베이커리에서 자그마한 케이크와 샴페인도 하나씩 구입했죠. 그이는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을 못 봤던 몇 달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거든요. 다시 만날 때 뭔가 서로 더욱 설레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요. 그래서 새로 산 옷과 구두를 신고 집 앞에 도착을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엔 아무도 없었죠. 그때 시간이 아침 8시였어요. 남편은 저랑 일상 패턴이 비슷해서 주말 늦잠이 정말 심한 사람인데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나갔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전날 외박이라도 한 건가? 외박을 했다면 어디서 한 거지? 하며 혼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좀 허무하더라고요.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새벽부터 곱게 화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순간 양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와 샴페인, 여러 개의 보온병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도 굳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진 않았어요. 외출을 한 거라면 언젠가는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챙겨온 모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래켜 주려고 신고 온 구두도 신발장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방 청소, 화장실, 베란다 청소까지 싹 해두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방 청소를 하고 있다 보면 남편이 금세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후가 다 되도록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 청소로 빠진 기력을 낮잠으로 몇 시간을 충전한 다음 다시 화장실 베란다 청소에 돌입했죠. 노래를 들으면서 룰루랄라 청소를 하고 번쩍번쩍해진 화장실을 보니 괜히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청소만 끝내고 남편한테 전화 한 통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쓱싹쓱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노래소리 사이로 삑삑삑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언뜻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드디어 왔구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웅성웅성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 귀에 들린 목소리들은 제 발걸음을 베란다에 그대로 묶어버렸죠. 제일 먼저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완전 달아올랐어. 저는 얼어붙은 몸으로 경직되어 서 있었고 이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난 주차장에서부터 달아올랐는데? 그 순간 온 세상이 불이 꺼진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들은 소리들이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서 있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었으면 하고 헛된 기도를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이 모든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거실 바닥에서 나뒹구는 남녀의 망측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저는 한 손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아무 생각도 아무 판단도 서지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던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 20분 정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하기도 더러운 남녀의 뒤섞인 목소리는 끝날 줄을 모르고 한동안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 후 소파에 털썩 앉아 담뱃불 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흡연자도 아닌데요. 신혼집에 상간녀를 앉혀놓고 거실에서 담배까지 피게 만들다니 참 쓴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얼어붙어 있던 저를 움직이게 만든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죠. 그래서 누구지? 하고 생각하려던 찰나에 그 의문의 정답을 찍어줄 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 전에 네 와이프 나한테 전화했더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인연의 정체는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던 회사 동료였던 거예요. 심지어 저랑 제일 친해서 얼마 전 위주알고주알 남편에 대해 하소연까지 했었던 그 동료요. 저는 기가 차서 발끝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혹 진짜? 눈치챈 것 같았어? 남편의 다급한 질문에 동료는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당신이랑 자기 사이가 안 좋다고 푸념하는 통화였어.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들어맞는 기분이었죠. 제 친한 동료는 흡연자거든요.
남편과 저, 그리고 그 동료 모두 같은 회사이다 보니 남편은 예전에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어휴, 담배 피는 여자 완전 질색인데 당신은 하필 왜 쟤랑 제일 친하게 지내? 라고 말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녀를 와이프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앉혀놓고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는 남편이라니. 저는 초점 잃은 눈으로 홀린 듯이 베란다 바닥에 있던 락스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제꼈죠. 그리고 아주 민망한 차림으로 서로의 다리를 겹쳐 앉아있는 소파 위 두 년놈들을 마주했어요. 동료냐는 제가 아까 낮잠 잘 때 덮고 잤었던 담요를 자기 맨몸에 대충 덮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남편과 동료는 베란다에서 호련히 나타난 저를 보고 까무러치듯 놀라 뒤집어졌어요.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동료는 담요로 자기 얼굴까지 덮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은 저의 초점 없는 표정과 손에 들려있는 락스를 보더니 저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턱까지 덜덜 떨며 저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두 년놈들을 향해 싱긋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왜, 벌거벗고 있어서 춥니? 베란다 문 닫아줘? 너무나도 오해 소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현장을 들켜서 그런지 그들은 정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둘 사이에 던지며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뚜껑 따서 확 니들 쌍파떼기에 부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니들 죄가 가려지겠지? 그래서 참아줄게. 그리고 락스 대신 냉수라도 끼얹어버리기 전에 손에 들고 있는 담배 꺼라 너. 그러자 그 동료는 손까지 벌벌 떨며 담배꽁초를 옆에 있던 물컵에다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물이 담겨있던 그 머그컵, 한창 신혼 가정가구 사러 다니면서 남편과 샀던 컵이더라고요. 그 컵에 그 꼬라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녀의 꼴을 보고 있자니 붙잡고 있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저벅저벅 걸어가 꽁초가 들어있던 머그컵 속의 물을 남편과 동료의 몸에 천천히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게 재떨이가 없는 집에서 담배는 왜 폈어? 동료는 소리를 꽥 질렀고 남편은 저에게 그만하라며 제 팔을 꾹 잡았죠. 그러자 저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와이프도 없는 집에서 바람은 왜 폈니? 핑계 한마디, 설명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정말 헛웃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저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고 제가 그러는 동안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은 그들은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래서 할 말 있냐고 물으니 남편이 고작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언제 왔었어?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야? 이 긴 시간 동안 고작 내뱉는다는 말이 저거라니 저는 정말 기가 찼죠. 그러나 충격이 가시고 나니 서서히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긴 너희 이지랄들하는 거 모조리 찍어두라고 저기 서 있었지. 몰랐어? 그리고 너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눈치 못 채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같던데 잘못 짚혔네 이 병들아.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발 그 영상만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회사 사람들이 알면 자기들 정말 곧장 퇴사 당할 거라면서요.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 때문에 저에게 당장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더라고요. 불과 5분 전에는 사과도 핑계도 없이 그저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니 그 장면을 모두 찍어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러는 꼴들이 참 우스웠죠. 저는 그들에게 일러줬어요. 회사 게시판에 당장 너희들의 글을 올리라고요. 긴 말 필요 없이 너희 두 사람 이름과 불륜관계 사실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게시판 글 대신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갈 거 각오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걔네 말은 듣지도 않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지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제서야 진짜로 긴장이 풀린 건지 충격이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없이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내 곧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 만큼 이 사랑을 배신한 대가를 철저하게 맛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이 게시판에 올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이혼 변호사들과 수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했던 거짓말이 참 유리했더라고요. 일단 스스로 자신들의 불륜을 알리게 하는 방법이 영리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상은 어차피 진짜로 존재해봤자 유포하는 즉시
제가 처벌받을 일이기 때문에 조건을 잘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게시판에 실제로 글이 올라오고 나면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멍청이들은 정말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저 땡땡땡과 땡땡땡은 불륜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있지도 않은 영상이 무섭긴 엄청 무서웠나봐요. 그렇게 그들의 불륜은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사내 전체에 소문이 났고 지방에 있던 저에게까지 이야기가 들려왔죠. 괜찮냐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참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탈한 그 감정. 상대방이 바람핀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도중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방에 1년이 넘도록 있어야 했던 이 프로젝트, 사실 반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감염 예방 때문에 회사에서도 적잖이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지방 곳곳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거래처와의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손 들어가며 그 제안을 막아섰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제 남편과 동료였죠.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프로젝트 성공 유무에도 피해가 있을 거라며, 이 피해가 쌓이면 결국 회사 매출에도 손실이 있을 거라며 그들을 지방에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속으로 의문을 가지긴 했었대요. 왜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막아서지? 그리고 저 남자는 와이프가 지방에 있어서 싫을 텐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뒤숭숭하게 돈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혼자 전혀 모르고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듣게 되니 정말 남아있던 일말의 잔정까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과 갈라설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진 않았는데 그걸 쉽도록 도와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폭풍 같은 연말에 맞은 저 결국 12월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두 번째로 만나던 날 남편 놈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도 결국 헤어졌다고요. 동료가 도저히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자진해서 퇴사를 했고 이사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도 이 회사는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아니 왜 그만둬? 그년이 퇴사했으면 회사에 있는 다른 여자도 만나보지 왜? 이제 솔로니까 당당하잖아. 왜? 라고 말한 뒤 뒤돌아 발걸음을 돌렸죠. 저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기를 짠하게 생각할 줄 알았나 봐요. 집불도 없으면서 적당히 얼굴 좀 생겼다고 그거 믿고 아랫돌이 막 쓰고 다닌 남편.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저와 그 인간의 마지막 만남이자 대화였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들어보니 그녀는 알아서 퇴사했지만 남편은 계속 버젓이 버티고 있다가 완전 깡촌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소문이 잠잠해질 기색이 보이지 않아서요. 그게 결국 임원들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죠. 분위기 흐린다고 거의 유배당한 거나 다름없다네요. 저는 신혼집을 당연히 차지했지만 그 거지 같은 놈이 또 언제 나타나서 질척될지 몰라서 당장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담하고 보안 좋은 투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방에서 프로젝트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두 년놈이 사라진 회사에 화려하게 복귀할 일만 남았네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저에게 관심이 많겠죠. 저 그런 사람들 보란 듯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솔직히 복귀하는 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좀 두근두근 하긴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가꾸면서 제 인생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에게 유독 더러웠던 2020년은 결국 끝이 났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